예, 저희 인문학연구원의 강연 집필 사업 세 번째 2023년 세 번째 발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동양 고대사에 대한 얘기 들었었고 지난번에는 미술과 문학이 만나는 독일 문학과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철학 그리고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 또 인간의 덕에 대한 버추에 대한 이야기를 윤리교육과의 엄성우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엄성우 교수님은요, 제가 간단히만 소개해드리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철학과 나오시고요,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석사를 하신 다음에 듀크 대학 철학과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박사 논문도 역시 버추들에 대한 친밀한 인간관계의 덕목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박사 논문을 쓰신 것 같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박사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2021년에 저희 대학교 윤리교육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논문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잘 쓰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세계생명윤리학회 최우수 논문상 받으신 적도 있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상으로는 한국 분석철학회 모하 분석철학 논문상 22년에 받으신 적도 있어요. 근데 논문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강연 같은 거 대중 강연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네이버에서 하는 그 1000개의 키워드에서도 아마 겸손이라는 덕목이죠. 네. 모데스티라는 덕목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쓰신 논문도 뭐 겸손에 대한 거, 그다음에 relational virtue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미래 공리주의에 대한 그 책도 번역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늘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흥행과 상관없이 아주 알찬 윤리학 철학의 대화 강연이 될 것으로 믿고 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엄성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기회를 주신 인문학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위험한 덕목으로서의 신뢰심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신뢰심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trustfulness라고 이제 좀 발음도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어떤 덕목이고 또 왜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경에 대한 소개를 드린 뒤에 신뢰심을 이해하기 이전에 신뢰와 신뢰관계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신뢰심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본 뒤에 그 가치 그리고 신뢰성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신뢰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 공동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신뢰라는 게 없으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치 있는 관계를 맺는 게 정말 어려워지고 어떤 일을 협동적으로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뿌리가 되는 것, 이런 뿌리가 되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학자들이 여태까지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요. 토마스 홉스도 사실 그 자연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외롭고 가난하며 비참하고 잔인하며 짧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실 수 있는 것도 길 가던 행인이 갑자기 와서 공격을 하진 않으리라는 그런 최소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예전에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요즘 진짜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가끔만 있어도 정말 신뢰가 떨어지는 금방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서지기도 쉬운 게 또 신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우리가 비대면의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다고는 하지만 좀 각자의 삶을 살고 바쁘고 또 교류도 피상적이 되어가고 이런 삶 속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깊은 신뢰에 근거한 인간관계 맺기도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회도 잘 없고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는 태도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깊은 관계가 되는가 이 경험이나 어떤 지혜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좋은 바람직한 신뢰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으로서 신뢰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뢰에 관한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피디아스와 담원이라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피디아스가 어떤 불경한 언행을 저질러서 당시 왕이 화가 나서 처형을 시키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피디아스가 처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가 가서 돌아올 줄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담원이 와서, 그럼 내가 대신 잡혀 있고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처형을 당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사실 속으로는 비웃으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하면서 묶어놓고 담원을 처형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심 왕이 보기에는 피디아스가 안 돌아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처형을 시키려는 찰나에 멀리서 피디아스가 멈추라고 소리를 치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피디아스가 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나서 시간이 좀 늦어졌을 뿐이지 당연히 돌아오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광경에 감동을 받은 왕이 둘 모두를 살려주면서 이런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정말 너무나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둘 다 풀어줬다고 해요. 약간 폭군이었던 거에 비해 그래도 좀 약간 낭만이 있는 왕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강력한 신뢰가 기반이 돼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뢰가 없는 진짜 우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진짜 사랑도 찾아보기 어렵고, 그렇게 어떤 우리의 소중한 인간관계의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모든 신뢰가 다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아름답고 사랑이나 우정, 이런 좋은 인간관계의 근저의 뿌리가 되긴 하지만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신뢰, 바람직한 신뢰란 또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도 모두를 믿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믿어라. 모두를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고 가치 있는 일을 신뢰하는 것은 분별력의 표시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신뢰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알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는 사람마다 신뢰해야지, 이게 아니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믿어야지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잘 신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그 신뢰심, 영어로는 그 trustfulness라는 덕목은 곧 좋은 신뢰자가 갖는 덕목, 다른 말로 하면 신뢰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또는 지혜롭게 하는 그런 성향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는 그동안 이제 신뢰 행위 자체나 혹은 신뢰성, 무엇이 신뢰받을 만한 성향을 이루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었는데, 저는 좀 의문을 품으면서 그 신뢰가 아무 때나 신뢰를 해서 좋은 게 아니라면은 그 신뢰를 지혜롭게 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테고, 그런 사람이 갖추고 있는 그런 성향은 무엇이고, 이것은 과연 어떤 종류의 덕목일까, 이런 점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가 뭐고 또 신뢰 관계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신뢰는 상대를 굳게 믿고 또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해요. 이따가 이제 다른 개념들과의 차이를 보고 또 깊이 들어가 볼 텐데, 근데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곧 그 피신뢰자,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선택이 신뢰하는 사람, 즉 신뢰자의 안녕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친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기도 하고, 의지하는 것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나의 그 재산이 그만큼 없어질 테죠. 아니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해 주리라 믿었다면은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사랑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됐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 신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신뢰를 받는 사람의
선택이 나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도록 신뢰하는 사람 쪽에서 허용한다, 이런 의미를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강연에서 제가 그 신뢰라는 용어를 쓸 때 조금 좁게 설정을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신뢰, 트러스트란 말을 학자마다 또는 사람들마다 정말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령 전략적 신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믿을만 할까? 이런 신뢰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학생이 지금 너무 공부도 안 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만 놔두면은 뭔가 계속 저러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가 신뢰를 계속 주면은 저 학생도 뭔가 변할 수 있다. 약간 치유적 신뢰라고나 할까요? 그런 종류의 신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좁은 의미로, 그러니까 상대를 인격체, 즉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행위자로 대하는 그런 종류의 신뢰, 우리가 그 인격적 신뢰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종류의 신뢰에 한정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 용어에서 그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첫째로 이러한 종류의 인격적 신뢰야말로 정말 가장 완성도 있고 고결한 진정한 의미의 신뢰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다룰 여러 다른 그 개념들과 눈에 띄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신뢰가 무엇인지를 유사하지만 좀 다른 그런 개념들과 비교를 하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존과 어떻게 다른가, 또 단순한 믿음과는 또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것과 또 신뢰는 어떻게 다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뢰와 단순한 의존의 비교인데요. 일단 단순하게 의존하는 것은 사물적 대상을 두고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제가 지금 이 컴퓨터를 쓰고 있고 뭐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죠. 그렇지만 이 갑자기 중단이 돼서 꺼져버리면은 저는 지금 원래 파워포인트가 없으면 좀 헤매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주 당황스럽고 힘들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물에. 그에 반해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좁은 의미에 해당되는 신뢰겠지만, 그 인격적 대상에 대해서만 신뢰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컴퓨터가 갑자기 운영을 멈춰서 파워포인트가 사라졌다, 이렇게 됐을 때 아이고 당황은 물론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겠지만, 배신감을 느끼면 좀 약간 이상하죠. 이럴 수가, 널 믿었는데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의인화를 해서 뭐 나의 친구 뭐 트북이 뭐 이러면서 노트북을 막 데리고 다녔으면 모를까. 그게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야, 너 좀 그 신뢰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친구가 해주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의존만 하고 있을 때는 뭐 당황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겠지만, 진짜로 신뢰, 즉 인격적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행위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을 때는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 배신감을 느끼는 게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의존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하나는 청개구리 엄마예요. 청개구리 동화가 참 어릴 땐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할수록 정말 슬프고 막 슬프고 정말 힘든 아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청개구리가 어떻죠?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뭐 얘기를 하면은 개굴개굴 울어라 그럼 굴개 울고, 막 뭐 들어와서 놀아라 그럼 나가서 놀고, 이렇게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하는 친구죠. 그래서 속상하신 가엾은 어머니가 이제 병을 얻어서 이제 막 운명하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솔직히 본인은 되게 마른 땅에 양지 바른 곳에 묻히고 싶으셨지만, 아이고 이 녀석이 내가 하는 말 반대로만 하니까 내가 그 물가에 묻어달라고 하면은 물기가 없는 곳에 묻어주겠지 하면서 그런 부정적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신뢰라고 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향 때문에 내가 말하면 반대로 할 것이니까 물기 없는 양지 바른 곳에 묻히기 위해서 날 물가에 묻어주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죠? 사실은 이게 마지막에 그 청개구리가 자기답지 않게 그대로 울면서 그 유언만은 들어드려서 물가에 묻혀서,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그러고 보니까 굴개굴개 아니고 개굴개굴 우는 걸 보면 개과천선을 했나 봐요. 그런 경우도 어머니가 과연 청개구리를 신뢰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약간 안 할 거라는 생각, 어차피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하겠지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신뢰를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의존한 건 맞아요. 그 성향을, 내가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음에 없는 존재. 아까 그 컴퓨터 얘기를 했지만 그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그 구분이 지금 그 자체로 되게 중요한 철학적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마음이 없는 인공지능, 가령 챗 GPT가 내가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떠한 대답을 할까, 이런 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래서 이것 역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로운 의지, 어떤 선택하는 행위 능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신뢰라기보다는 의존, 단순한 의존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대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동기가 가령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를 신뢰할 때 얘가 효심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겠지라고 막 이렇게 신뢰를 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마한테 맞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기대한 대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 정말 신뢰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뢰와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의 그 의존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뢰와 믿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rust와 belief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뢰도 어떤 넓게 보면 믿음의 일종으로서 그 belief의 어떤 요소를 담고 있긴 하지만, 첫째로 단순한 믿음 같은 경우에는 참 거짓이 부여될 수 있는 명제에 대한 특정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1 더하기 2는 3이다.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믿음이죠. 그 명제에 대한. 하늘이 푸르다. 오늘 푸르죠. 그래서 딱 보면은 참이구나, 이런 것이 믿음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신뢰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신뢰의 대상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늘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죠. 그러니까 하늘이 푸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믿는데,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늘은 신뢰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그 실천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소풍을 가서 그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신뢰의 대상을 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어떤 신이 내일 날씨를 정할 것이다, 그래서 신에 대한 신뢰,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대상이 존재하고 그 대상에 의지하는 것.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연인이 날 사랑한다는 믿음. 그리고 이제 피디아스와 다몬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다몬은 이렇게 묶여가지고 일단 신뢰의 대상, 피디아스를 신뢰했죠. 그리고 안 오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음, 하늘이 푸르구나, 1 더하기 2가 3이구나, 이 단순한 믿음과는 또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식, 영어로는 knowledge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신뢰하는 것과는 또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상대의 성향을 완벽하게 알면 신뢰가 역할을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증거도 완벽해서 100% 확실하고 증거도 완벽해요. 그랬을 때는 신뢰가 할 일이 없어요. 가령 이제 저 사람, 내 친구한테 돈을 꿔주는데 친구가 내일 갚는다고 했는데 갚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한 가지는 신뢰를 하면은 물론 안 갚는다고 해도 뭐 놀라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신뢰를 하긴 했었다, 또 그러니까 알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마법의 수정 구슬이 있어서 미래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거나, 이런 마법의 수정 구슬 때문에 얘가 어떻게 내일 행위를 할지를 알아요. 안다면은 신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아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 돌려받을 걸 아니까. 그죠? 그래서 가령 이제
배우자가 뭐 바람을 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이따가 그것과 달리 안다는 것은 내가 어제 감금을 해놔서 바람을 못 핀다는 걸 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신뢰랑은 또 구분이 돼요. 그에 반해서 담원의 믿음은 솔직히 말해서 PDS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엄밀히 어느 정도는 그 모름의 측면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무지와 신뢰가 또 그럼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좁은 의미의 신뢰는 상대를 인격체로 대하는 상대가 그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상대가 진짜로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롭다면은 내가 그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 완벽하게 아는 건 불가능하겠죠. 원리적으로 자유의 정의에 위배될 테니까요. 사실은 그 점 때문에 그 철학에서 신의 그 예지, 신은 미래도 알 거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준 것 아닌가. 그럼 이 둘이 어떻게 양립이 가능하냐. 내가 내일 뭐 도서관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누군가 신이든 다른 존재든 안다고 한다면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어디 남아 있는가 이런 형이상학적 문제도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인격체이고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미래의 선택을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무지의 영역이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해야 그 부분에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신뢰하는 태도로 메꾼다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곧 신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은 신은 인간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어요. 신은 인간을 그냥 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옛날에 뭐 가령 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실험해 보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뢰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알고 그런 것일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무지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가 그 신뢰의 태도로 메꿔야 하고 그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는 가질 수 없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뢰라는 게 어떤 상대를 향한 나를 던지는 그런 태도 자체가 뭔가 경탄할 만한 뭔가 아름다운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뢰란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신뢰 관계란 무엇일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다익선은 아니에요. 아무 때나 누구나 신뢰를 하면 다 좋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누구를 신뢰를 하는 게 적절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신뢰성 있는 사람을 믿는 거겠죠. 그래서 신뢰성은 영어로 trustworthiness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그 신뢰자가 신뢰심이라는 덕목을 가졌어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즉 신뢰성을 가진 피신뢰자를 신뢰하는 이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신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이상적이겠죠. 짝사랑처럼 한쪽만 신뢰하고 한쪽은 신뢰받기만 하고 이럴 수도 있긴 한데 뭐 가령 연인이나 친구 관계에서 서로 둘 다 신뢰심과 신뢰성을 둘 다 갖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태까지 보여드린 그 신뢰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정말 적절한 바람직한 신뢰 관계로 이어지려면은 그 신뢰 관계의 구성원들, 신뢰하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이 둘이 그에 걸맞은 덕목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신뢰자가 가져야 할 덕목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듯이 신뢰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신뢰자도 더 지혜롭게 잘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덕목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제가 오늘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춰봐서 다시 신뢰로 돌아가서 신뢰의 기본 조건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신뢰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신뢰하는 사람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신뢰자의 재량에 따라서 신뢰자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예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불투명하긴 한데 근데 그럴 때도 있죠. 가령 이제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걸 몰라서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누가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경우 있죠. 친구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돈도 가끔 빌려주고 약속도 하고 이러고 살다가, 그래서 다른 친구가 야, 너 쟤 신뢰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고 보니 지금 나한테 뭐 그런 좋은 얘기를 했지만 뒤에 가서 나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하면서 갑자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물었는데도 그러고 보니 맞아, 그럴 가능성은 있네. 하지만 열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저는 이거를 신뢰적 위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상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존재가 자유로운 행위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종류의 위험이에요. 트러스트 리스크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게, 신뢰적 위험은 확률적 위험, 그러니까 probabilistic risk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얘가 꺼간 돈을 안 갚을 확률이 한 8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돈 그러고 막 보니까 어제 도망갈 비행기 표도 사놨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평소에도 뭔가 빌려주면 안 갚고 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확률적으로 빌려주면 안 갚을 확률이 훨씬 높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 신뢰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과 달리 신뢰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배신하지 않을 확률이 적어도 훨씬 높다고 믿고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뢰적 위험, 즉 이 신뢰를 받는 이 사람이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확률적 위험이지, 그 실질적 위험으로 가진 않는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험이긴 하지만 그 확률적으로는 아주 낮아야만 그게 사실 신뢰하는 태도에 더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신뢰적 위험은 배신의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거의 원리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자유로운 존재를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에 반해서 그렇다면은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할 그 개연성, 확률적 위험은 얼마나 될까를 물었을 때는 그건 아주 낮지라고 말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을 잘 구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신뢰란 무엇이고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 이상적인 신뢰관계에서 신뢰가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어떤 덕목들이 요구되는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긴 그 신뢰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심은 곧 좋은 신뢰자, 즉 지혜롭고 덕스럽게 신뢰하는 사람이 갖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덕스러운 사람, 벌추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 성향이 관여하는 그 영역에서 탁월하게 하는 그런 성향일 거예요. 가령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면은 용기가 발휘가 되겠죠. 거기서는 가령 이제 케이크를 앞에 두면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인데 케이크 앞에 있으면 절제를 이제 드러내겠죠. 근데 이제 신뢰한다는 그 영역, 신뢰를 하고 말고 이것을 관장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곧 신뢰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신뢰는 어렵긴 한데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아는 건 더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겁나죠. 누군가를 신뢰할 때, 특히 이제 이 사람한테 신뢰했다가 배신당했을 때 내가 얼마나 나한테 손해가 오는가, 얼마나 타격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도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겁나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신뢰한다는 거는. 그렇지만 누구를 신뢰해야지 안다는 거는 더욱더 어렵고 지혜가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신뢰심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따라서 중용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용이 이제 양극단 사이에 가장 적절한 그런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양극단이란 한쪽은 신뢰가 너무 부족한 그런 불신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극단에서부터 반대쪽 극단, 즉 과도함의 극단, 경신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믿는 성향이죠. 불신심은 믿을만 한데도 안 믿는 그런 성향이 되고, 경신심은 믿을만하지 않은데,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신뢰를 한다든가 이런 성향일 텐데, 그 사이 어딘가 이렇게 딱 좋은 곳이 이제 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을 저는 이제 신뢰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용에 대해서 살짝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적 성향, 행위의 성향이 있을 텐데, 그것이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아시안 게임에서 양궁도 있었지만 가운데를 노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는 하나인데 틀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일단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하면은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은 적절한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용기로 치면은 이게 모자라면은, 용기라고 한다면 사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선택을 하는 이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모자라면 비겁함이라는 악덕을 갖게 되고, 너무 지나치면 만용이라는 악덕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사이 지점에 딱 좋은 부분이 바로 용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살짝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산술적인 중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용기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실 용기는 그 양극단 사이의 중용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만용에 가깝다. 만용을 더 닮았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쟤 왜 이렇게 용기가 없니? 이러면 비겁한 사람을 두고 말하지. 쟤는 왜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달려드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용기가 없다 이런 말을 약간 어색해지게 하죠. 그게 제 생각에는 이런 성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것과 비슷하게 신뢰심도 약간 조금 더 마음이 열려있는 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비슷한 곳에 찍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중용에 대해서 마땅히 그래야 할, 즉 적절한 때에,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할 감정에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행위하고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 중간이라는 건 극단 사이에 어딘가란 뜻이고, 최선이라는 말은 중용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중간이 아니라 그 좋고 나쁨에 있어서는 최고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이고, 바로 그런 것이 이제 탁월성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뢰의 그런 맥락에서는 신뢰심을 가진 사람이 정말 적절한 대상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그렇게 신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중용으로 그 사례들 몇 가지만 보면은, 용기가 덕이라면은 부족하면 비겁, 과도하면 만용, 관대함, 여기서 이제 그 좀 약간 돈에 관해서 이게 막 너그럽다, 이렇게 베푼다, 아량이 넓다,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텐데, 모자라면 인색의 악덕, 과도하면 낭비의 악덕, 그리고 절제에 관련해서는 너무 부족하면은, 이것도 약간 만용처럼 좀 드문 타입일 텐데, 너무 즐길 줄 모른다, 이것도 문제라고 또 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맛이나 어떤 쾌락을 너무 탐닉하면은 그것도 탐닉하는 그 악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중용으로 신뢰심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불신심과 그 경신심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극단적이고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불신심은 distrustfulness, 그러니까 신뢰의 부족함에 해당될 텐데, 이런 사람은 신뢰성의 증거를 과하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람이 막 좋은 모습, 막 약속도 잘 지키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더 네가 한 100번은 더 약속을 지켜야 나는 조금이라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르겠어요,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뭐 어릴 적에 막 문을 닫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아무도 안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뭔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자꾸 쌓이거나 하면은. 근데 어쨌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너무 증거를 과하게 요구하거나 아예 아무도 신뢰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어디에 그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은 그냥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예 위험이 아예 제거되면은 제일 좋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신뢰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신뢰적 위험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원리적으로 달리할 수 있는 인간 존재들을 아예 못 믿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가능하죠. 심한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그 불신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정한 신뢰관계의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신뢰가 있어야만 어떤 협동을 해서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한다든지,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든지, 아니면 덜 외로워진다든지, 또 이렇게 그 인간관계 그 자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그 친밀한 그런 인간관계, 바람직한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 신뢰라고 하는 게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태도가 너무 강하면 참 좋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겠죠. 그 하나의 사례가 그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요즘엔 아예 그 정신의학에서 다루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질병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도 어쨌든 누군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뭐 남편이든 아내든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의심할 만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이게 참 불신이 강할 때 이거를 반증하기가 참 어려운 거 있죠. 그러니까 신뢰가 강할 때 반증하기 참 쉬운데 불신이 강할 때 믿을만 하잖아 왜 그래라고 하기 정말 어려운데,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그러니까 다 반대 증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이제 뭐 신발이 젖어가지고 뭐 회사에 뒀던 뭐 신발을 갈아 신고 왔더니 왜 신발이 바뀌어서 왔느냐, 뭐 딴 사람이랑 어디 뭐 있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해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안 한 걸 의심하면은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 했다는 거를. 또 이제 제가 어떤 사례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상담자를 뭐 부부가 만나는 한쪽이 다른 쪽을 너무 의심하는데 그 반대 증거가 너무나 강력해요. 그런 경우에 상담자의 의도를까지 의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머릿속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강해서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그것을 이제 뒤바꿔주기 정말 힘든 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게 좀 뭐랄까, 이 비대칭이 참 심하고 이게 쌓는데 진짜 오래 걸리고 하는데, 그걸 한 번 뭔가 배신하면은 이게 참 무섭죠. 그러니까 저도 신뢰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도 운전을 하는데 한 번 이렇게 어이없게 막 벽에다가 부딪혀가지고 뒤로 후진하다가 깨진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그 안 부딪힌 그 수백 번, 수천 번의 그 운전으로 싸운 건 한 번 이렇게 부딪혀서 그 가능성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서, 야, 이 진짜 너무 비대칭이 심하고 이렇게나 같이 있는데 정말로 부서지기 쉬운 것이구나, 신뢰라는 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도 그런데 사람의 경우엔 더 그렇겠죠. 특히 이제 더 강하게 믿었던 사람일수록. 그런 의미에서 사실 불신심의 경우에는 왜 그런 불신심을 갖게 됐는가라고 물었을 때 어떤 자기 탓이 아닌 경우가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하기를 서로 막 정글 같은 막 서로 훔치고 속이고 때리고 막 이런 사회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예전에 어릴 때 철석같이 믿었던 삼촌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 그게 너무 깊이 트라우마로 박혀서 이런 불신심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악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게 꼭 무슨 자기가 잘못해서라기보다 특히 이런 신뢰가 주변의 어떤 그 신뢰가 제대로 신뢰가 신뢰할 만함으로 돌아오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갖추기가 참 어려운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그 헨리 그레이엄 그린이라는 사람은 불신심에 관해서 신뢰 없이 삶을 견뎌내기란 불가능하다. 그것은 자신이라는 최악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뢰가 없다면 결국 믿을 수 있는 이는 자신뿐이라는 셈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참 불신이 많은 사람은 이게 외롭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펼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반대쪽에 있는 신뢰가 너무 과도한 그런 경우의 낙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건 경신심이라고 말이 있기는 하지만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짝을 맞춰보기에 썼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쉽게 믿는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어떤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너무 믿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가령 이제 우리 부모님이 키우시는 골든 리트리버가 있는데 걔네들은 집을 지키는 용으로는 안 좋다고 하죠. 너무 착하고 도둑이 와도 막 신뢰하고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너무 순진한 태도로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태도, 이것도 좋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신뢰성 없는, 즉 신뢰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신뢰를 해버려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자꾸 요즘엔 또 막 사기꾼들 중에 그 보이스피싱이 너무 교묘해져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계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만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엔 무슨 뭐 문자가 와가지고 클릭을 하면 바로 뭐 돈이 나가고 이런 온갖 수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불신심이 많은 사람이 더 생기는 사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너무 쉽게 사기, 기만, 착취의 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그 좀 두고 보는, 그 증거를 살펴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용으로서의 신뢰심은 결국 그 불신심과 경신심의 양극단 사이의 그 적절한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드디어 그 신뢰심이 그래서 뭐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살펴볼 텐데요. 아까도 살짝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신뢰심이라고 하는 어떤 덕스러운 성향, 이것을 타산적 의존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가령 투자자예요, 제가. 근데 어디다 투자를 하고 누구와 계약을 맺어야 내가 이익을 보고 이런 걸 귀신같이 맞추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뭔가 날카로운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아니면 뭐 자산의 흐름을 잘 파악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위험을 최소화하고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아예. 그런 능력이 탁월해서 누구에게 의존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고를 때 정말 손해보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타산적 판단력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저 사람이 움직일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인식론적인 그런 판단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신뢰심은 일단 크게 그 두 가지로 그 요소를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한 가지는 인식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판단 능력이 아주 괜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뢰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 능력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 1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인식론적 탁월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태도적 요소가 있어서 이 점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경탄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덕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위험을 감수해가며 피신뢰자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그 자유로운 행위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더 내가 막 사설 탐정 고용하고 수정구슬 굴리고 이러지 않는 이유는 그것으로 그런 존재로서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선택을 지지하는 태도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동기 그러니까 뒤에 그 더 자세한 사례로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어떤 동기로 그랬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좋은 동기로 그럴 것이다라는 믿음도 있는 이런 태도가 이 신뢰심이라는 덕목에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그 타산적인 라일리와 신뢰심이 있는 트리스탄의 사례를 넣을 거예요. 이게 나름 영어로는 이게 릴라이어블해서 라일리고 뭐 트러스트풀해서 트리스탄이고 나름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의도가 이게 잘 맞아떨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그 나중에는 뭐 김의존 씨와 이신래 씨 뭐 이렇게 해보려다가 그러면은 이름 부르는 건지 이름 부르는 건지 개념 부르는 건지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타산적인 라일리예요. 그래서 라일리는 정말 그 아주 영리하고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노라라는 사람을 이제 사업 파트너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라일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오직 제가 뭔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남으로써 나한테 손해가 안 오도록 하는데 그게 바로 타산적인 계산이죠. 그런 판단에 아주 능한 사람이고 관심이 거기에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노라가 뭐 제대로 자기 할 일 하고 그리고 뭐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이러지 않기만 하면은 그 심적 상태, 동기 어떤 동기에서 그러고 있는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그 라일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노라가 안정적으로 기능하는지 여부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 동료로서 계약을 잘 이행하고 막 멍청한 실수를 안 저지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뭐 이런 것들만 하면은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만약에 노라가 라일리가 정말 집요하고 정말 폭력적인 사람이란 걸 알아서 만약에 내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지고 복수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두려움이 우리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그냥 자기도 그냥 이기적으로 돈 벌어보려고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자기 타산적인 그 이해관계에 기대에 어긋나게 선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노라에 대해서 노라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리낌이나 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만 하다면 그리고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면 가령 이제 뭐 라일리가 길을 걷다가 무료 사설 탐정을 고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받았다. 그럼 노라 그럼 공짜네 하고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막 도청을 할 수도 있고 감시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건 약간 불법이니까 이건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노라가 내가 예상한 방식에 어긋나게 행위하지 않으리라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한 그 인식적인 믿음을 위한 그 증거들 이걸 가져다 주면 다다익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수록 내가 손해를 볼 위험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수정구슬이 있어서 노라의 어떤 미래의 선택에 대한 암까지 도달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준비가 돼 있는 그걸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단순한 타산적 의존 능력만을 가졌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점이 중요한데 그에 반해서 신뢰심을 가진 트리스탄은 이제 트리스탄이 그의 아내 이졸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이제 트리스탄은 신뢰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태도로 그의 아내 이졸데를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졸데가 뭐 바람을 필 것인가 안 필 것인가에 대해서 안 필 거라고 믿어요. 안 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어디 밀실에 가둬놔 가지고 안 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동기. 가령 이 경우 어떤 적절한 동기, 그 신뢰성을 담보하는 적절한 동기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신뢰한 대로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적절한 동기의 사례로는 트리스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람을 안 핀다. 이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부적절한 동기에는 트리스탄이다. 내가 바람 피면 복수할 것 같아. 무서워. 이런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차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트리스탄은 일정한 선을 넘지 않아요. 물론 가령 이졸데가 뭐 연애 결혼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뭐 한 5년 정도 연애한 다음에 결혼을 해서 뭐 3년 정도 지나고, 그래서 어쨌든 그 5년 연애하는 동안에 막 이렇게 이런저런 믿을 만한 그런 어떤 태도도 보고 행동도 보고 이렇게 증거를 꽤나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깊이 사귀고 뭐 결혼까지 가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증거를 봐야 한다는 거죠. 첫눈에 자꾸 나이 먹으니까 좀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도 다시 보니까 좀 시각이 바뀌는데 아니 이런 철없는 것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도 신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식지 않고 변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된 건데, 만나자마자 물론 이제 너무 왠지 그런 강력한 열정이나 그 감정 때문에 뭐 더 믿음, 신뢰까지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덥석덥석 이게 믿어버리면 경신심의 악덕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증거를 쌓았을 거예요. 트리스탄도.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충분한지 정해지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아내를 신뢰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신뢰심이 가지, 즉 신뢰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령 이졸데가 바람을 필지 안 필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설 탐정 쿠폰을 줘도 나는 이거 안 쓰겠다. 그러니까 분명 내가 시간이 없거나 막 바쁘거나 해가지고 노력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해가지고 더 찾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 정도면 난 당신을 신뢰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사설 탐정이 막 이렇게 공짜 쿠폰을 줘서 뒤를 캐드리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친구가 야, 너 근데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아까 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사실은 뭐 바람 피는 거 뭐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선 이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요. 근데 않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시간이나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예. 신뢰를 하는데 물론 나도 알고 있다. 지금 뭐 거짓말을 하고 만약에 바람을 피는 중이어도 나는 알 도리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더 무슨 탐정을 고용하거나 뭐 인증샷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차상 통화를 하자거나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존중의 표시인 거죠. 예.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라일리, 신뢰심을 갖지 않은 라일리와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라일리 같았으면은 아내를 타산적으로만 대하면은 바람 안 피도록 뭐 감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GPS 폰 찾기를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거리낌 없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게 제가 그래서 어렵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신뢰심은 그러니까 그냥 인식적인 요소만 가진 게 아니라, 그런 거였으면 최대한 그냥 진리에 가깝게 가면 되겠죠. 그런 거였으면 탐정 고용하고 뭐 무슨 도청하고 CCTV 달고 다 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런 증거를 수집하지만 신뢰를 한 다음에 어떤 약간 커미트먼트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상대에게 이렇게 던지는 이런 태도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는 더 인식적 증거를 추구했다가는 신뢰와 약간 충돌하게 돼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갖기도 어렵지만 이해하기도 어려운 참 이거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신뢰심이 무엇인지를 신뢰가 아니라 단순히 누구한테 의존해도 되는가에 대한 타산적인 탁월성만 가진 라일리와 신뢰심을 가진 트리스탄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신뢰심이 그 어떤 의미에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중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기도 하지만 일단 그 신뢰심이라고 하는 게 아주 칭찬할 만한, 경탄할 만한 태도를 가진 게 그 존중의 태도예요. 이 존중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은 비교적 쉬울 수가 있죠. 그냥 뭐 안 건드리고 괜히 가서 뭐 물건 훔치거나 때리거나 이러지 않고 하면 되는데 누군가와 가까운 관계에 있고 뭔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관계일수록 나한테 그 위험이 커져요. 나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단 말이죠. 특히 뭐 가족이나 친구나 사실은 그 뭐 사업 동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되기가 쉽냐면은 뭐 수정구슬을 사든 탐정을 고용하든 최대한 그 위험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니야, 나는 그 트리스탄처럼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해.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과 재량에 맡기고 더 이상 막 제재하거나 더 막 증거 수집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태도가 바로 상대를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스며 있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이제 칭찬할 만한 점은 그런 유혹이 있죠. 이렇게 이거 내가 좀 더 탐정만 고용했으면 좀 더 내가 지금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왠지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적으로 칭찬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도 하고 또한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나 친구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의 필수 요소인 거예요. 근데 특히나 바람직한 친밀한 관계. 제가 그 관계적 덕목이라는 개념으로 그 다른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의 어떤 가족 관계, 친구 관계가 다 똑같진 않죠. 어떤 관계는 더 바람직하고 어떤 관계는 좀 걔는 생각만 해도 좀 화가 나고 뭐 이런 관계도 있고 왼수보다 못하다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의 좋은 예가 어떤 것일까라고 물었을 때 그 구성원들이 각자에 맞는 덕목을 가진 것, 그게 바로 제가 관계적 덕목이라고 부른 건데 사실은 이 신뢰심 연구를 하다가 그게 단초가 돼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 신뢰심은 그래서 그런 바람직한 친밀한 관계인데 신뢰심이 없는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신뢰심이 부족하면 그만큼 그거는 결함이 있는 관계다. 그 정도만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나 우정으로 맺어졌어요. 어떤 관계가. 가령 너무 막 뭐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고 기분이 좋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게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맺어질 때는 어떻게 보면 감정이나 그 다른 요소들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지속적인 관계가 되려면은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어떤 이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그런 감정에 기대할 수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속적인 관계, 계속되는 친구 관계 아니면은 부부 관계로 이어지려면은 신뢰가 없으면은 위기를 분명히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지들이라고 제가 했는데 친지는 이제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를 지칭하는 건데 그 사람들 간의 신뢰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신뢰적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것은 신뢰할 만하다는 판단이 드는 사람과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을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그것도 그 바람직한 버전,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신뢰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그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도 그렇고 trustworthy,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타산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봤더니 오케이, 이 정도면 증거를 충분히 모았으니까 믿을래, 이런 걸 넘어서서 worthy,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아까 그 뭐 여자친구를 만나서 항상 이렇게 약속은 꼭 지키고 뭐 이게 얘기한 바대로 하고 이게 쌓여와서 인식적인 증거가 쌓이긴 했지만 그 가령 이제 뭐 한 70%이 정도가 쌓이긴 했지만 나머지 30%, 20, 30%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내가 지금 위험을 무릅쓸까 말까 이런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그럴 만한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요소도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worthy라는 거는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 정도로 충분히 인식적 증거를 쌓았으니까 믿을만 하다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점에서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나를 커미트할 그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신뢰적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에서는 거기서는 뭔가 인식론적인 요소와 좀 별개의 무언가가 있다고 봤어요. 참 신기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조건에서 그런 어떤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선택 판단을 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너무 사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정이 강하다든가 이럴 때 약간 그래 기꺼이 있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이런 태도인데 이 인식론적인 태도와 인식론적인 그런 요소와 태도적 요소가 섞여 있어서 참 파악하기도 어렵고 갖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 흥미롭게도 그 trustworthy라는 단어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그 두 요소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분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작은 친밀한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화로운 공동체의 확립에 있어서도 신뢰심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그 구성원들의 공유된 삶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 텐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많이 연구가 됐던 그 신뢰성 그러니까 각 구성원들이 되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어야겠죠 일단은 그랬는데 신뢰심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중용에 해당되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마련하는 이 신뢰심이라는 덕목이 이 한국의 담장이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냐면은 가령 서로 너무 못 믿어가지고 완전 철통 같은 이 엄청 높은 철벽을 치고 살아가면은 안전이야 하겠지만 좀 서로 교류하고 어울리고 뭐 이런 협동하고 뭐 이런 부분이 어렵겠고 아예 아무런 벽이 없으면 그냥 도둑도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의 담장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한 요 정도 높이 가슴 높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옛날에 그러고 보니까 춘향과 이도령도 이런 담장 덕분에 이렇게 교류가 가능했던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철통같이 소통을 막는 그런 담장도 아니고 아예 없어서 너무 침범하기가 쉬운 이런 것도 아닌 적절한 높이의 담. 그러니까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그 시인도 그런 말을 했죠.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는 게 너무 없으면 너무 붙고 이렇게 위험하고 노출되고 이런데 너무 담이 높으면은 아예 친해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사이에 어딘가의 중용으로서 신뢰심을 우리 옛 담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뢰심의 가치는 신뢰심이 지닌 사람이 어떤 종류의 신뢰를 보여주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취약한 영역으로의 정중한 초대. 그러니까 이제 정중하다는 게 영어로 지금 respectful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존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집에 초대를 해요. 초대를 낯선 사람 집에 바로 초대 잘 안 하죠. 그죠? 초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한 뭔가 좋은 마음이 있는 건데 동시에 만약에 신뢰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오면 나는 진짜 큰일 나는 그런 공간인데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초대를 신뢰심을 가진 사람은
신뢰성을 가진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뢰심과 신뢰성의 관계를 살짝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신뢰심과 신뢰성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상호 의존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람직한 신뢰 관계가 이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신뢰심을 근데 발휘하려면은 믿을 만한 그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겠죠. 왜냐면 나는 신뢰심을 가져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식별도 해내고 잘 신뢰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다 못 믿을 사람들 뿐이네. 이러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주변에서 자꾸 못 알아보고 막 불신하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의존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롬 블래트너라는 사람은 또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또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호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아까 그 제목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리스키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덕목이에요. 신뢰심은. 왜냐하면은 신뢰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뢰성은 그런 위험은 없죠. 자기가 그냥 신뢰할 만한 사람인 채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심을 가진 사람은 신뢰성 있는 사람을 잘 찾아내는 것도 훌륭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망라되지는 않아요. 그 위험의 요소가. 그래서 신뢰적 위험을 결국 감수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냥 감수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탄할 만한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냥 덥석덥석 믿어버리는데 인식론적으로 탁월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어느 정도는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신뢰적 위험 자체는 확률은 아주 적더라도 그 대신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령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같이 하기로 결혼하니 그거죠. 사실은 그런 약속이죠. 그런 약속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날 배신하면 그럴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해도 그 배신이 일어났을 때 나의 안녕과 행복에 미칠 영향은 엄청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별거 아닌 어떤 위험은 또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걸 감수를 하지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감수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이 사람을 덕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용기의 요소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신뢰심이 무엇이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그 뒤로 어느 정도 눈을 딱 감고 너에게 나를 약간 던지는 커미트먼트를 영어로 하면 그런데 이거 우리말로 하면 어떤 나를 이렇게 던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실내 게임 할 때 그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받아주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안 믿으면은 못 하잖아요. 왜냐면 다치면 아프니까. 다치는 것도 아픈 것도 다 안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행위인데 용기 있는 행위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너무 덥석덥석 믿어버리면 만용 부리는 것과 비슷해져 버리겠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행위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이 사람과 정말 바람직한 친밀한 나도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 그거 정말 가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탄할 만한 이제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신뢰심은 그런 좋은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말 상황에 맞게 사람의 상대에 맞게 잘 지혜롭게 신뢰하는 그런 성향으로서의 신뢰심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닐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인문학영어 부원장을 맡고 있는 황선엽입니다. 제 전공은 국어학인데요. 윤리나 철학 쪽의 글이나 논문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학문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구나 걸 좀 많이 깨달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들었는데요.
다만 강연 들으면서 이제 약간 제가 궁금했던 점 한두 네.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뢰성이나 신뢰심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인격체 간의 관계라고 이제 네.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아까 뭐 예를 들었지만 뭐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애완동물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럼 그 애완견과 주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맺을지 또는 이게 그 인격체라고 했을 때 그 법의 세계는 법인은 인격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인으로 대우받는데 가령 서울대학교 학생이 학교에 대해서 뭔가 느끼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국가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미국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나를 어떻게 구원을 줄 거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관계들도 역시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처음에 이런 종류의 철학도 있구나라고 하시던 저도 이런 걸 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되게 친숙한 개념들이잖아요. 그런 용어들인데 되게 실제로는 사용하는 방식들도 다르고 할 때 이제 제가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떤 접근을 하냐면은 너무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대로만 가지 않고 어떤 중요한 개념, 여기 중요한 요소,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 이런 걸 포착해내는 이런 데 집중을 한 건데 근데 사실은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트러스트를 어디까지 볼까 의견이 많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동물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일단은 제일 큰 구분은 인격체는 이제 person을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서도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종류의 어떤 존재라고 그냥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능력을 인정하는 만큼 가령 이제 어떤 국가, 어떤 학교, 아니면 동물한테도 이 사람들도 왜냐면 에이전트잖아요. 그룹 에이전트일 수도 있지만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어떤 인격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인 면이 있고 또 이 동물 같은 경우에도 막 제가 논문에는 뭐 형이상학적인 자유의지 논쟁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막 강아지한테도 일로 와 막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올 것인지 절로 갈 것인지 뭐 낯선 사람한테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뭐 어떤 컴퓨터 같은 경우와 달리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자유의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어떤 인격체 같은 느낌이 그래서 번역을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데 그건 휴먼 비잉과도 달리 약간 어떤 행위 능력을 가진 존재 정도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만약에 동물에 대해서도 그만큼을 부여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신뢰가 정확히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도 직접 관여는 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신뢰라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 그건 애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면 그게 뭐 맞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영역이니까 사전적 정의에도 너무 의미를 두지 않고 좀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확실해 보이는 좁은 영역, 친밀한 관계, 인간 대 인간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해서 예도 많이 보여드리고 했고요. 이게 얼마나 좀 더 넓은 영역까지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약간 열린 문제로 두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궁금한 점이 네네. 있는데요. 사람 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또는 뭐 남편과 아내라고 했을 때 신뢰성이란 개념이 부분적으로 다른 것은 혹시 있지 않을까? 가령 뭐 술은 마시지만 바람은 안 펴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내일 술 안 먹고 오리라는 건 못 믿지만 바람 필 거라는 거는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 아니시겠죠? 네. 네. 그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신뢰를 한다는 게 무엇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해. 그럼 약간 뜬금없잖아요. 뭐에 대해서? 약간 이랬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바람을 필지 안 필지에 대해서 안 필 거라고 신뢰해. 뭐 술을 안 먹을 거라고 신뢰해. 이런 정말 국지적인 요소도 있을 거긴 한데
근데 제가 예로 든 것 중에 뭐 가령 사업 동료나 아니면은 뭐 부부 이런 거는 약간 나는 저 사람을 뭐 아내로서 신뢰해 라고 말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아내면은 뭐 바람도 안 피고 막 되게 타박 주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같이 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 신뢰 이렇게 좀 더 넓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원래 신뢰한다라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할 거라고 신뢰한다. 약간 이런 삼항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내가 누구 상대 누구 그래서 무엇을 할 거라고 신뢰하는데 이렇게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때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질문이 있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정선도입니다. 강연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소한 질문 하나랑 다른 질문해서 총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신뢰의 기본 조건을 제시하셨을 때 이게 신뢰 뭐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제시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신뢰하는 것이 그 피신뢰자의 선택이 신뢰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는 태도를 함축한다는 것만 를 넘어서서 약간 그 피신뢰자의 선택이 자신의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까지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뭐 자기 혐오가 있어서 자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되게 자기에게 상처를 줄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사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고 피해를 수용하긴 하지만 그 경우에 뭔가 그 자신의 파트너를 신뢰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포함이 자연스럽게 되긴 했지만 그 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가지 사소하게 했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그 신뢰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해가 잘 되었는데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좀 불분명한 지점들이 있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그 신뢰성이 기본적으로 선생님 아까 그 이제 경신심과 그 불신심 사이의 신뢰심이 그 불신심과 경신심 사이의 중용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신뢰심이 이제 경신심과 구별된다는 것이 좀 중요한 특징일 텐데 그 뒤에 나온 신뢰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포지티브 어카운트의 내용이 경신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뢰심의 가치라고 나오는 부분들도 경신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신뢰심이랑 타산적 의존 능력을 구별하실 때 그 인식적 요소는 이제 다른 것과 구별되게 경신심과 구별되게 신뢰심에만 속하는 특징인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 나오는 태도적 요소 같은 것들, 위험을 감수해가며 피신뢰자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마음이나 피신뢰자 동기의 적절성에 대한 관심과 믿음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신뢰성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신뢰에 대한 것처럼 보여서 약간 이런 특징, 이런 태도적 요소들은 그냥 신뢰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태도적 요소이고, 그러면 경신심과 신뢰심을 구분하는 그 것으로서의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뢰심의 가치에 대해서 파트에서 나오는 뭐 존중의 태도, 친밀한 관계의 필수 요소나 조화로운 공동체의 확립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경신심도 공유할 수 있는 가치처럼 보여서 이게 경신심보다 왜 특별히 우리가 신뢰심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까 그 일단 신뢰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나에게 어떤 타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경신심이 어떤 점에서 타산적으로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존중, 더 많은
그 친밀함 같은 것에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가치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원래 철학에서 좋은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곧 과연 질문 받은 사람한테도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일단 물론 제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적 특징을 잡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겸손, 뭐 정직, 뭐 여러 가지 덕목들 연구를 하는데, 제가 좀 더 어릴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봐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이거를 찾으려는 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야심차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너무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렇지만 딱 포착해야 할 핵심적 요소를 강조하는데, 하이라이트하는데 저 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긍정적인 것만을 가지고 신뢰라고 불러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신뢰라는 개념을 두고 많은 철학자들이 또 논의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게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사실 때문에 신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말이 좀 꼬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거랑 상관없는 내 아들이 친구한테 뭐 잘 돈을 갚을 거라는 거 신뢰를 해야, 아버지가 나한테 돈 갚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신뢰한 대로 이제 행위를 그럼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데도 그 신뢰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청개구리 파워포인트를 띄운 이유가 뭐냐면, 청개구리가 이제 신뢰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신뢰한 대로 행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는 게 영향이 해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X 할 거라고 신뢰를 하는데 여기서 not X로 자꾸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not X라고 하라고 그러면 X 하겠지 이러고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아니라고 본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X를 것으로 신뢰한다라고 해서 그 X는 개념적으로 무조건 신뢰자한테 어떤 긍정적인 이득이 돼야지만 그 신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될 필요는 아직은 모르겠거든요. 제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드물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나를 죽여줄 거야 뭐 이런 신뢰, 어떤 무슨 히어로 영화에서 그런 거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폭주할 때 막 제가 나를 뭐 총으로 쏴서 나를 제어해 주리란 신뢰, 이랬을 때 애매하죠. 왜냐면 어떤 의미로는 내가 만약에 죽게 되는 거지만 땡큐 막 이러면서 죽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안 그랬으면 내가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고 죽었을 텐데, 이런 의미에서 애매한 경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많은 경우에 나한테 해를 끼칠 거라고 신뢰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뢰라는 게 되기 위한 개념적 조건일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지금 드는 생각이고요. 하나는 신뢰심이랑 경신심인데요. 이게 그래서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원래 차도 하이브리드 만들기 어렵잖아요. 이 두 가지가 착 아구가 맞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그냥 믿음에 대해서였으면은 그냥 충분히 좋은 증거 있으면 거기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달리 태도적 요소를 어떻게 배합을 해야 최고의 황금 비율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경신심하고 구분하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증거의 중요성을 안 보는 거예요. 너무 경솔한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처음 만난다, 통성명 하자마자 바로 신뢰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인상 보고 그냥 막 이러는 거가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태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후에 똑같이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신뢰를 해요. 근데 경신심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냥 믿을만해 보이잖아, 뭐 인상 좋잖아, 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신뢰심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존중의 태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경신심을 가진 사람들이
덥석덥석 믿는다고 했죠. 근데 왜 그렇게 믿어? 라고 했을 때 너무 증거를 요구 안 하고 진짜로 확신을 가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존중이고 뭐고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랬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경신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더 이상의 어느 선 이상으로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를 안 하는데 왜 요구를 안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신뢰심 가진 사람은 존중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경신심이었던 사람은 나는, 그러니까 적은 증거에 철석같이 믿어버려도 너무 경솔해서 그 인식적 요소에서 또 신뢰심과 구분이 되고, 그게 아니라 어느 수준 이상에서 저 이상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신뢰심과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경신심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 요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7대 3이에요, 8대 2예요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가 적절한 거예요? 라고 물으면은 할 말이 없겠지만, 사실은 그 중용이란 개념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량화해라, 아니면은 상황에 닥치기 전에 미리 레시피를 줘라, 이러면은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위험이어야 도망가고 어느 정도여야 나가야지 용기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용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용기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려고 했는데 어이쿠 이거 잘못하면 내 손가락이 잘릴 위험이 있네, 이러면 안 할래, 이래도 되는데 가족의 목숨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꽤나 내가 다치거나 죽을 확률이 높더라도 달려가는 게 용기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족을 구할 확률이 한 10%라도 되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걸려 있느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신뢰심, 언제부터 신뢰심이고 언제부터 경신심이고 이런 것도 그 상황의 적절성인데, 그 적절성은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 상황적 요소들이 다 어우러져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든 저는 이제 아까도 그래서 사실 태도적 요소 중에 적절한 동기로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도 적절한 동기가 그래서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는 상대가 나를 신뢰한다는 그것을 내가 신뢰받은 대로 행위할 이유로 삼는다. 이게 바로 신뢰성이 있은, 신뢰심 말고 그것의 조건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그것일 때도 있지만 가끔은 사랑 때문에여도 되고, 다른 이 상황에서 적절한 동기가 뭔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 신뢰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신뢰라고 다 같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 그런 거고, 그리고 여러 신뢰의 경우들이 있겠지만 상대가 상대를 자유로운 행위자로서 신뢰하는 것, 이게 제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그 신뢰에 해당은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곧 신뢰심인 건 아닌 거죠. 근데 얼마나 특히 아까 말씀드린 X에 대한 신뢰, 특정 부분에 대한 신뢰라고 했을 때 그 신뢰를 주기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가치 있는 게 여기에 걸려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은, 적어도 경신심과 신뢰심을 구분하는 측면에서는 첫째로 증거를 증거 없이 너무 덥석덥석 경솔하게 신뢰를 줘버리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그 동기가 반드시 존중의 이유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관용 얘기를 했지만 신뢰심에 딱 맞추는 거는 정말 어렵고 드문데, 그거에서 빗나가는 이유나 상황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하면, 그런 하이브리드 버추를 하이브리드 트러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다른 용기나 그런 덕목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이제 단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되면, 그런 의미에서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왜 그게 트러스트의
개념적인 일부가 돼야지 되지라는 질문은 어떤 계속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가치 있는지까지도 그걸 판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신뢰이다. 덥석덥석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조심성이라든가 무슨 민감함이라든가 그런 다른 식의 덕목으로 표현되면 왜 안 될까? 왜 그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제가 이제 비슷하다고 아까 생각했던 게 뭐 아까 애국심 말씀도 나왔지만 의리 같은 것도 혹시 이 신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의리에도 의리를 지켜야 될 만한 그럴 만한 사람한테 의리를 지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는 말은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엑스트라로 뭔가 더 더해진 것이고 그런 다른 판단력이나 이런 게 들어진 거고 의리 자체는 굉장히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고 뭐 이런 거를 의리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으면 이 트러스트의 경우에도 그 하이브리드를 분리해서 볼 수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뢰랑 신뢰심을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야지만 신뢰다가 아니고 그런 걸 그러니까 신뢰를 잘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신뢰를 잘 한다는 게 지혜롭게 신뢰한다는 게 뭐야라고 했을 때 그 측면에서 그것을 잘 하는 게 이제 신뢰심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대표적인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덕목에 그 이름을 붙이고 막 세분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령 이제 정의라는 덕목도 뭐 그걸 하위 덕목으로 또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실은 그 덕의 통일성 또는 통합성, Unity of Virtue라고 해서 한 가지 덕을 가지면은 완벽하게 가지면 딴 덕목들도 다 가져야 된다라는 논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지금 내가 눈앞에 살인자가 와서 지금 네 친구 어디 가서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 정직과 이렇게 뭐 선의 이게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정직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때 정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때 선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같이 저울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 안 하고 이덕목만 완벽하게 갖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거랑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과 비슷하게 신뢰심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덕목들도 필요하지만 약간 정직과 선이 방금 경우가 비슷하게 정직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오케이 이것만 완벽하게 됐으니까 됐어.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 상황에서 정직으로만 재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덕목들 중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요구되나를 잘 재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반드시 그런 요소들이 모두 신뢰심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신뢰하는 것의 잘함 그러니까 신뢰라는 영역에 있어서 잘한다는 게 되게 독특한 어떤 그 admirability랑 그 독특한 측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거를 따로 용어를 정해서 그걸 지칭해서 고민해보고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왜냐하면 사실 덕목을 그래서 일단 덕의 통일성이 맞으면 한 덩어리인데 말하자면 요 측면 보고 요 측면 보고 그러면 이름 붙여서 요 측면 뭐 전쟁터에서는 용기라고 부르고 뭐 회의 앞에서는 절제라고 부르고 이렇게 친다면은 사실은 뭐 이름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누는 게 유의미하다. 이를 나눠가지고 따로 왜냐면 특성이 꽤나 용기랑 정직은 꽤나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신뢰심이 만약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단지 일단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의 여러 영역들에서 거기서 탁월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 정의를 따와서 신뢰를 하는 영역에서 탁월하게 중용적으로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신뢰심 같은 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용 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다. 이거는 신뢰를 하고 말고의 영역에서 이런 아이디어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덕목이나 어떤 능력들과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네. 저는 철학과 석사과정 김종현이고요. 강연 정말 흥미롭게 들었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좀 강조해주셨던 신뢰심의 태도적 요소랑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가치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신뢰심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인식적 요소랑 태도적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태도적 요소에는 또 앞부분에서 강조해 주신 게 그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피신뢰자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마음, 이렇게 태도적 요소 중에 한 부분이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뭔가 저한테 좀 와닿았는데, 또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 현상적으로 그걸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도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의 선택을 지지하는 걸 우리가 신뢰라고 또 실제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어떻게 말해주신 대로 그 위험에 나를 내던지는 것과, 그런데 그것과 조금 다르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게 될지 나는 모르지, 그런 위험이 있어. 하지만 그거는 우리 삶의 조건이니까 인정을 해야지, 어쩔 수 없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런 식의 태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약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또 감수하는 것을 너무 경신심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더라도 감수하는 것 자체를 중시하다 보면은 그게 쉽게 믿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에 나를 도박을 거는 것과 아까 좀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좀 질적으로 구분돼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그 삶의 조건으로 그냥 수용한다. 마치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막 절벽에서 사는 염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 저런 데서 어떻게 사나 하는데, 그걸 삶의 조건으로 하고 위험한 데서 사는 건데, 그거랑은 다른 게, 걔네들 어떻게 했어요? 안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들 자유의지 가졌네, 아이고 하면. 근데 어느 날 누가 어떤 악마든 신이든 와가지고, 야, 저 자유로운 애들 내가 다 구속해서 네 맘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해줄까? 라든지, 아니면 수정굿을 줄까? 라고 하면은 네! 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내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 살고 있네, 최대한 위험을 어떻게 줄일까, 요거에 이제 포커스가 있다면은, 신뢰심을 가진 사람이고 존중을 하는 맥락이었다면은 그냥 어떤 위험 요소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존중의 태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갈릴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위험 감수라고 하는 게 언제가 도박이고 언제가 용기이고 뭐 신뢰심이냐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답은 못 드리지만, 이게 정말 그럴 만한 것일 때, 그죠? 예전에 라이온 킹에서도 막 심바가 막 용기 있는 거 보여주려고 괜히 쓸데없이 위험에 처했다가 무파사가 구해준 다음에, 저 아직 말할 때마다 감동받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막, 나도 용기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 아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야 할 때만 용감하다고. 그거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그래야 할 때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꼭 위험의 정도만도 아니고, 확률만도 아니고, 그거 플러스 내가 이걸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그것의 가치. 요거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서로 믿는,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게 가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신뢰심에 가까운 걸 텐데, 가령 가치 없는 건데 그냥 확 도박해버리던가, 아니면 확률이 너무 낮은데 그거를, 확률적 위험이 너무 큰데 말하자면은 그냥 해버리던가, 이러면 이제 도박에 더 가까워지겠죠. 무의미하거나 너무 위험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적절할 때 이제 신뢰심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두 번째 질문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어떨 때 우리가 신뢰심을 가질 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또 판단하는 것이
신뢰심 있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태도를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신뢰할 만하지 않은가를 따져가지고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를 형성할 때에 그 상대방의 속성에 너무 의존적이거나 내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엄청 버르장머리가 없고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그런 학생이라도 얘가 바뀔 수 있다고 그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바뀔 수 있다고 신뢰를 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 그 학생을 막 이렇게 좋은 길로 이끌려고 교육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참된 뭐 예를 들면 교육자다 혹은 이게 부모 자녀 관계도 그럴 수 있고 친구 간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신심 혹은 만용일 수도 있는데 되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을 신뢰하는 거는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닌가? 그 사람의 가진 가능성에 너무 의존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에 관한 논쟁들의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랑 그냥 그런 거 없이 내가 사랑을 주는 거냐, 약간 이런 그 논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막 뭐 객관적인 속성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을 주는 거다, 약간 투사하듯이 이런 것처럼 신뢰도 그냥 던지는 건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랑이랑 신뢰가 아주 가까워 보이는 관계이긴 하지만 사랑보다도 신뢰는 더 증거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다 신뢰하는 게 아닌 이상 본 다음에 교류를 하고 하다가 신뢰가 쌓이겠죠. 그러다가 정말 뭐 신뢰 약간,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오케이 신뢰라기보다 좀 조금씩 쌓이는 걸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면에 첫사랑에 빠지듯이 첫 신뢰를 하고 좀 약간 어색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항상 따지고 막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바로 덥석 믿지는 않고 그냥 지내고, 그러니까 꼭 신뢰를 깊은 신뢰를 아직 안 준다고 해서 뭐 존중을 안 하거나 경멸을 하거나 막 되게 거리두기 하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로 지내다가 점점 쌓이는 거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더 뭐 증거나 이런 거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일 때 너무 따져 묻고 계산하면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 얘기는 그냥 처음에 덥석 믿는 신뢰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은 자연스럽게 만나서 교류하고 이러다가 신뢰가 점점 커지고 하다가 이 정도 뭐 거의 뭐 얘가 배신하거나 할 건 의식에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신뢰할 만함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상대의 속성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그게 좀 그 치유적 신뢰, 그 테라퓨틱 트러스트라고 하는 게 그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사례인데, 선생님이 막 맨날 막 비행을 일삼고 공부 안 하고 담 넘고 이런 학생한테 신뢰를 줬을 때 뭔가 이렇게 결국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데,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거는 신뢰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것과 진짜 신뢰하는 요거 하나를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교육적인 차원에서 왜냐면 내가 솔직히 믿음은 안 가는데 제가 딱 너 또 그랬구나 이런 거보다는 아니 너 할 수 있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교육적 차원에서 더 효과가 있고, 이런 구분을 하나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신뢰가 가만 냅뒀을 때 얘가 잘 될 거라는 신뢰가 있을 수 있고, 계속 이렇게 하면 얘가 나중에 변할 거라는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지금은 신뢰가 안 가지만 뭐 가령 얘가 변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에 신뢰를 건다면은 충분히 지금 그런 제스처를 자꾸 보내는 게 뭐 꼭 뭐 겉다르고 속다르고가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고 이 신뢰의 심에 어긋날 것도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가령 이런 거랑 다르겠죠. 지금 얘가 신뢰할 만하다고 해서 막 갑자기 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줘서 자 이거 가지고 내일 갚아 뭐 이렇게는 안 하겠는데 계속 이렇게 그 신뢰의 태도를 자꾸 보여주면은 나중에는 그런 의미에서도 신뢰할 만한 학생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근데 만약에 애초에 바뀔 거라는 신뢰도 없으면은, 만약에 전혀 안 믿어요 그렇게, 그러면 그런 노력도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신뢰는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시고 많이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엄 교수님께 박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